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 방기에는 바그너 그룹의 창립자들인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드미트리 우킨의 동상이 있습니다. 프리고진의 생일과 기일 같은 기념일마다 현지의 바그너 그룹 직원들과 현지 고위층이 참배를 하고 25년 5월 1일 바그너 그룹 창립 11주년 기념 행사가 수도 방기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바그너 관제 집회가 열리고 러시아는 바그너다, 우리는 사랑한다 같은 플랜카드를 들고 행진하기도 하고 나는 아프리카인이다, 나는 바그너다, 바그너는 우리의 파트너다 같은 플랜카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푸틴에게 반란을 일으켜 거의 해체당한 바그너가 중앙아프리카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년 8월 푸틴이 중앙아프리카 정부에 바그너를 내보내라고 압박하고 있고 중앙아프리카의 투아데라 정권과 바그너는 푸틴의 요구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중앙아프리카와 바그너입니다. 스스로 황제를 참칭했고 각종 기행을 일삼았던 장베델 보카사의 13년간의 장기 독재가 1979년 프랑스가 지원한 쿠데타로 끝납니다. 중앙아프리카의 초대 대통령이었고 사촌인 보카사에게 쿠데타로 권력을 빼앗겼던 다비드 다코가 보카사가 축출된 후 제3대 대통령으로 집권합니다. 다코 정권은 만 2년을 채우지 못하고 1981년 9월 프랑스의 지원을 받은 앙드레 콜림바의 쿠데타로 붕괴합니다. 훗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날 정치적 혼란의 핵심 인물인 프랑스와 보지제는 군인 출신입니다. 보지제는 1975년 대위로 승진했고 1978년 황제 보카사 1세 앞에서 무례를 범한 프랑스인 부사관을 구타한 후 황제의 눈에 들어 준장으로 벼락 출세한 인물입니다. 다비드 다코가 제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보지제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됩니다. 1981년 9월 앙드레 콜링바가 쿠데타로 집권하자 보지제는 정보부 장관으로 임명됩니다. 콜링바가 집권한 지 반년 남짓 지난 1982년 3월에 야당 정치인 앙주 펠릭스 파타세가 쿠데타를 시도했고 보지제는 이 쿠데타에 가담합니다. 그러나 이 쿠데타는 실패했고 보지제와 파타세는 해외로 망명갑니다. 콜링바 정권은 콜링바의 출신 부족인 야코마족이 군과 정치, 경제의 요직을 독식하게 하여 이들을 지지 기반으로 삼았고 정치적 반대파들을 탄압하면서 장기 독재를 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의 민주화 요구와 미국과 프랑스 등의 외국의 민주화 압력으로 1991년에 다당제가 실시되고 1992년 10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광범위한 선거 부정으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무효 처리했고 1993년 9월에 다시 대선이 실시됩니다. 다당제 실시 이후에 파타세와 보지제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돌아와 정치 활동을 재개했고 비교적 공정하게 실시된 93년 대선에서 앙주 펠릭스 파타세는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보지제는 파타세 정권의 참모총장으로 기용됩니다. 파타세 정권이 출범하자 콜링바의 출신 부족이자 전 정권의 기득권이었던 야코마족이 장악한 정규군의 급여를 낮추고 북부 출신들로 구성된 대통령 경비대와 민병대들에게 좋은 급여를 주면서 이들을 이용해 정규군을 견제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정규군의 장교와 병사들은 파타세 정권에 대해 적개감을 품게 되었고 반란 횟수는 문헌에 따라 다르나 1996년과 97년 2년 동안 정부군은 3번 이상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파타세 정권의 차별 대우와 이에 반발한 무장 반란으로 인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북부와 남부 사이에는 적대적 지역 감정이 폭발했고 사실상 심리적 분단 상태가 됩니다. 파타세 정권이 만든 대통령 경비대와 민병대의 힘만으로는 정규군 출신들의 반란을 진압할 수 없었고 군부의 보지제 파벌들과 프랑스의 도움으로 겨우 진압했습니다. 1999년 파타세는 재선에 성공했지만 제2기 정권에 대한 지지는 점점 더 낮아집니다. 2001년 5월 27일 군부의 반란 군들이 특공대를 투입해 대통령 관저를 공격했고 대통령 경호원 등을 포함한 18명이 전사합니다. 대통령 관저에서 2일간의 공방전 끝에 반란군을 밀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전 대통령인 앙드레 콜링바는 5월 30일 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쿠데타의 배후라고 주장하고 파타세에게 하야하고 대통령직을 넘기라고 발언합니다. 전투는 방기, 빈부, 카사이 등의 군기지에서 며칠간 계속해서 충돌이 이어지다가 파타세 충성파의 승리로 끝납니다. 진압을 끝낸 파타세 정권은 야코마족에 대한 잔혹한 보복을 시작해 수백 명이 재판 없이 처형당했고 수만 명이 난민이 됩니다. 이후 파타세 정권은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의 지원으로 들어온 리비아 군 병력과 콩고 민주공화국의 반군인 MLC 같은 외세의 도움을 받아 정권을 보전하려고 합니다. 이때 파타세 정권은 카다피 정권에게 다이아몬드 광산에 대한 독점권을 줬다고 합니다.
이후 이런 방식의 광물과 정권의 안전을 교환하는 광물 안보 거래는 그 대상을 바꾸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파타세는 2001년 쿠데타에 보지제가 관여했다고 강하게 의심했고 10월 말에 보지제를 참모총장직에서 해임했고 이후 반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1월 3일 정부군이 보지제를 체포하려 했을 때 보지제 파벌은 무력으로 저항했고 리비아군의 도움을 받은 정부군의 공격이 거세지자 보지제는 자신의 파벌을 이끌고 차드 남부로 비신의 훗나를 도모하게 됩니다. 이들을 받아들인 차드는 보지제 파벌에게 여러가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남짓 지난 2002년 10월 25일 보지제의 병력들은 수도 방기를 향해 공격을 개시해 정권 탈취를 시도합니다. 약 200명의 리비아 지상병력, 리비아 전투기의 공중지원, MLC의 약 1000명 이상의 병력이 파타세 정부군을 지원했고 6일간의 전투 끝에 정부군은 반란을 진압하고 보지제는 철수합니다. 보지제 반란이 진압된 지 반년 정도 지난 2003년 3월 13일에 파타세 대통령은 사헬 사하라 국가지역 공동체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수도를 비웁니다. 이 틈을 탄 보지제는 약 1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방기로 진군합니다. 파타세 정권 하에서 정부군의 급여가 몇 달째 체불 중이었고 사기는 낮았고 정부군은 보지제 반란군에게 별다른 저항 없이 항복합니다. 3월 15일에 보지제는 방기를 접수하고 스스로를 대통령이라고 선언합니다. 보지제의 병력들은 상당수가 차드인들이었고 그도 방기를 점령하자 대규모 약탈이 벌어집니다. 보지제는 중앙아프리카 인구의 25%에서 30% 정도를 차지하는 최대 집단인 서부 그바야족 출신이었고 대통령이 된 보지제는 그바야족과 남서부의 기독교도들에게 이권을 몰아줍니다. 이런 보지제의 사회적 경제적 차별 대우를 원인으로 북동부의 이슬람계 중심으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보지제가 대통령이 된 이듬해인 2004년에 미셸 조토디아의 통일을 위한 민주세력연합 약칭 UFDR이 거병했고 이 뒤를 이어 북부에는 정의와 평화를 위한 애국자연합 약칭 CPJP 등을 포함한 수많은 이슬람 계열 반군들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납니다.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이 내전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부시 전쟁이라고 합니다. 2007년 4월 13일에 보지제 정권과 미셸 조토디아의 UFDR 사이에 평화협상이 체결되고 그 후 다른 반군 단체들과도 대부분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CPJP는 2012년까지 계속해서 무장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2008년 6월 21일에 과봉의 수도 리브르빌에서 보지제 정권과 CPJP를 제외한 여러 반군단체 사이에 휴전이 이루어집니다. 이 휴전의 조건으로 반군단체들은 정당으로 전환하고 통합정부를 수립하고 모든 무장단체들은 정부군에 통합되거나 무장 해제하기로 하고 2009년 1월에 새로운 통합정부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반군 세력들은 보지제 정권이 평화협상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북부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 8월에는 CPJP와 보지제 정권 간의 평화협상이 체결되는데 이 평화협상에 반발하여 하산 알-하빕은 자신의 분파와 함께 이탈합니다. 알-하빕의 CPJP의 분파는 CPJP의 창립자 찰스 마시의 이름을 따서 찰스 마시 작전을 개시해 정부군을 공격합니다. 9월에는 알-하빕의 CPJP 분파와 구국을 위한 애국자연합 약칭 CPSK가 연합하여 CPSK-CPJP 동맹이 결성됩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 지역을 점령하며 팽창하던 CPSK-CPJP 동맹에 UFDR이 합류합니다. 한국어로 연합을 뜻하는 셀레카를 붙여 이 단체의 이름은 셀레카 CPSK-CPJP UFDR이 되었고 이를 줄여서 셀레카 또는 셀레카 연합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후에 여러 이슬람교도 계열 반군단체들이 셀레카에 가입하여 연합은 덩치를 불려나갔고 수도 방기를 위협하게 됩니다. 정권 붕괴 위기에 직면한 보지제 대통령은 2012년 12월 27일 프랑스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당시 프랑스 대통령 프랑스와 올랑드는 프랑스군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국민의 보호에만 투입되며 보지제 정권 수호를 위해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여 보지제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절박해진 보지제 대통령은 2012년 12월 30일에 셀레카와의 휴전에 합의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로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셀레카는 보지제에게 즉시 하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지제는 이를 거부하였고 2016년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에 보지제가 퇴임하겠다고 약속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2013년 1월 12일 과봉의 수도 리브르빌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됩니다. 보지제의 퇴임 약속을 담보하기 위해서 셀레카는 무장 해제하지 않고 내전 과정에서 점령한 도시를 계속해서 관리하고 셀레카 연합의 주요 지도자인 미셸 조토디아가 국가방위 제1부총리로 입각했습니다.
했으며 셀레카 연합 내 다른 지도자들도 연립정부의 일원으로 입각합니다. 그러나 이 휴전 협정은 보름을 넘기지 못하고 2013년 1월 23일에 파기됩니다. 보지제 정권은 셀레카의 도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셀레카는 정부가 휴전 협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진격을 개시한 셀레카는 3월 23일에 수도 방기에 진입했고 24일에는 대통령궁이 함락됩니다. 보지제는 축출되어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망명갔고 미셸 조토디아가 스스로 대통령임을 선언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역사상 최초의 이슬람교도 대통령이 됩니다. 극심한 내정과 정치적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3년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유엔 평화유지군이 배치됩니다. 셀레카는 내전 과정부터 각종 잔혹 행위를 자행했고 미셸 조토디아가 집권한 후 기독교와 애니미즘 신도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됩니다. 2013년경에 셀레카에 맞서기 위해서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독교와 애니미즘이 주류인 지역 자경단들이 연합하여 마체테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안티발라카라는 단체가 결성되었고 이들은 결성 초기부터 셀레카와 충돌하고 이슬람교도에 대한 보복을 감행합니다. 집권 초기부터 셀레카 연합 내부에서 권력과 경제적 이권의 배분을 두고 내부 갈등이 심각해졌고 조토디아는 셀레카에 대한 장악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2013년 9월 13일 조토디아는 셀레카를 공식 해산하기로 결정하였지만 그의 지시에 따르는 무장 세력은 거의 없었고 전국에서 셀레카 계열의 무장단체들이 생겨납니다. 셀레카의 해산을 선언했다가 상황이 통제되지 않자 미셸 조토디아는 셀레카의 후계 조직인 중앙아프리카 재건 인민전선 약칭 FPRC의 수장으로 복귀했고 조토디아의 후임 FPRC의 지도자 노레딘 아담은 이슬람교도를 중심으로 북부의 분리독립을 요구했습니다. 분리독립에 동의하지 않는 알리 다라사 장군을 중심으로 한 셀레카 파벌은 중앙아프리카 평화연합이라는 반군단체를 결성합니다. 또 다른 셀레카의 후계단체는 마하마트 알카팀이 결성한 중앙아프리카 애국운동입니다. 셀레카의 후계 조직들은 한때 국토의 60%를 통제했고 남부에서는 안티발라카가 국토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말 무렵부터 정부는 수도와 그 주변 일부만 통제할 수 있었고 각 지역의 군벌들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커피, 광물, 목재 밀수와 홍행세, 보호세로 막대한 돈을 거두어 들이기 시작합니다. 2013년 12월 5일 수도 방기에서 안티발라카가 이슬람교도 민간인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개시해 조토디아 정권을 전복하려 하였으나 실패합니다. 종교 분쟁과 내전 상황의 악화로 인해 국내외에서 강한 비판과 사퇴 압력을 받은 조토디아는 2014년 1월 10일에 하야합니다. 부후 중립적이고 부족한 충돌과 거리가 먼 방기시장 캐서린 삼바 판자가 대선에 승리해 대통령이 됩니다. 2014년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새로운 유엔 평화유지군이 파병됩니다. 2014년 7월 24일 콩고의 브라자빌에서 셀레카와 안티발라카 간의 휴전협정이 체결됩니다. 협상 초기에 셀레카 측의 요구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이슬람교 중심의 북부와 기독교 중심의 남부로 분할하자는 것이었으나 협상 과정에서 요구는 철회됩니다. 그러나 독립 요구를 계속해서 주장한 셀레카 계열 무장단체들은 휴전에 동의한 셀레카 계열과 정부군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2015년 1월에 중앙아프리카 정부를 배제하고 FPRC의 미셸 조토디아와 노레딘 아담과 안티발라카의 요아킨 코카테 사이에 평화조약이 맺어졌고 내전 과정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한 사면과 현 정권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자신들이 배제된 휴전협정을 거부했고 FPRC는 수도 방기에서 160km 거리인 시비까지 진출해 정부를 위협하였으나 유엔군 등 외국군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2015년 12월에는 이슬람교도인 플라니족을 안티발라카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복비, 탈환, 재활, 통칭 스리알이라는 반군 집단이 서부에서 결성됩니다. 이 시점 이후로 반군들에 의한 국토 분할이 거의 완성되어 전국적으로 전투가 다소 줄어들지만 간헐적 충돌은 계속되고 반군들은 민간인들을 상대로 각종 잔혹 행위를 자행합니다. 2016년 2월에 선거를 통해 전 총리인 호스탱 아르상주 투아데라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금광의 통제권을 두고 셀레카 계열 무장단체들 간의 충돌이 2016년 11월부터 시작되었고 FPRC와 MPC가 UPC를 공격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반군이 결성되고 사라지고를 반복하고 있었고 수십 년간의 유엔과 서방 국가의 군사적 개입으로도 중앙아프리카의 혼란이 수습되지 않고 권력이 위태롭던 투아데라는 러시아와 거래하기로 합니다. 2017년 10월 러시아 소치에서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표단 간의 비공개 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금과 다이아몬드 등의 광물 채굴 사업 및 기타 경제적 이권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대신에 러시아가 정치적, 군사적 지원으로 투하데라 정권을 지원하는 방안이 협의됩니다. 자원과 국가 안보를 교환하는 거래 상대방이 바그너 그룹이 됩니다. 오치 회담에서 바그너 용병을 완곡하게 돌려 부르는 말인 외국 출신 무장 전문가라는 명목으로 군사 교관들을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보안회사 직원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중앙아프리카에 등록된 회사인 세와 시큐리티 서비스가 2017년 11월에 설립되었고, 이를 통해 러시아는 합법적 경로로 바그너를 중앙아프리카에 파견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바그너 그룹이 유명하지도 않았고, 러시아와 중앙아프리카 당국은 러시아 민간 교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바그너 그룹의 존재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바그너 그룹의 활동을 취재하던 러시아인 기자 3명이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017년 말에 바그너가 중앙아프리카에 들어올 당시에 전국토의 70% 이상은 다양한 무장단체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바그너는 투입 초기부터 대통령 투아데라와 권력 최고위층의 경호 임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바그너의 중요한 임무는 투아데라의 재선을 위해 반군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반군들과 전투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도 인근과 일부 지역만 실효 지배하고 있는 투아데라 정권은 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바그너 그룹의 용병 활동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주기가 어려웠고, 그 대신에 채굴관 형태로 직접 캐서 팔아야 하는 경제적 이권을 줍니다. 중앙아프리카 최대 금 생산지인 은다시마 금광은 28억 달러, 원화 3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금이 매장된 곳입니다. 2020년에 은다시마 금광에 대한 25년 만기 채굴권을 바그너가 운영하는 프론트 컴퍼니인 마이더스 리소스에게 넘겼습니다. 바그너는 이 금광을 장악하고 주변에 접근하는 민간인들에게 잔혹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그너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다이아몬드 벌목, 심지어 맥주 사업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들입니다. 다만 맥주 사업은 그 맛과 품질 관리가 매우 열악하여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합니다. 2019년 다시 14개 반군단체들과 정부 간의 평화조약이 맺어졌으나 이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2020년 12월 27일로 예정된 대선을 1년 앞둔 2019년 12월에 전 대통령 보지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2020년 12월 3일 헌법재판소는 보지제가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보지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았고 무력으로 투아데라 정권을 전복하려고 합니다. 보지제는 헌법재판소의 출마 부적격 결정 바로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NPC의 지도자 마하마트 알카팀을 시작으로 반군 지도자들과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많은 사람들은 자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력 충돌을 외부 세력들의 대리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보지제는 이 점을 이용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보지제는 무장단체의 지도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자고 설득할 때 자신이 서방과 이웃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러시아의 지지를 받는 투아데라 정부를 자신과 손잡고 전복하자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대선이 코앞인 시점에 보지제는 설득에 성공해 여태까지 종교 갈등과 이권 다툼으로 서로 싸우고 있던 반군단체들이 연합단체를 구성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영토의 60% 이상을 통제하는 주요 반군단체인 안티발라카, 스리알, UPC, FPRC, MPC 등이 투아데라 대통령이 선거를 조작해 정권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새로운 연합단체인 변화를 위한 애국자연합, 약칭 CPC를 결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CPC는 수도 방기로 진격하면서 그 길목의 여러 도시들을 점령합니다. 투아데라 정권은 출마가 좌절된 보지제가 반군들을 선동하여 쿠데타를 시도했다고 비난했고, 반역 혐의로 보지제를 기소하고 이후 골석 재판이 진행되어 2023년 9월에 강제노동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수배령이 내려졌지만 보지제는 해외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종신형은 집행되지 않았고, 보지제는 2024년 8월에 공식적으로 CPC의 지도자 자리에 오릅니다. CPC가 수도 방기를 향해 전진하고 있던 2020년 12월 19일 러시아에서 300명의 바그너 병력을 증파하기로 결정했고, 루안다도 평화유지군을 보내기로 합니다. CPC의 공격으로 전체 투표소의 14%가 대선 기간 중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루안다군과 바그너 병력들이 수도 방기 방어전에 나서 CPC의 수도 점령은 좌절되고 투아데라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투아데라는 바그너의 도움을 받아 영토를 수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바그너와 CPC 모두 심각한 인권 침해를 수없이 저질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023년쯤 되면 반군들은 시골 지역으로 밀려납니다. 바그너는 직접 전투를 통해 반군을 밀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반군과의 협상 과정에 직접 나서 반군들의 투항을 받아냅니다. 수세에 몰린 반군들은 점차 와해되어 갔는데 25년 4월에 3R과 UPC가 정부와 평화협상을 맺고 7월에 공식 해산했고 CPC의 주요 구성단체들이 탈퇴하면서 내전은 소강 상태에 들어갑니다. 투아데라 정권의 안위를 확보하는 데 큰 공을 세운 바그너는 중앙아프리카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바그너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번성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과 쇼이구와 게라시모프의 러시아 국방부의 관계는 되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악화되었고 23년 6월 23일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은 정의의 행진이라는 이름으로 모스크바로 진군하겠다고 하고 반란을 일으키지만 루카셴코의 중재로 반란은 하루 만에 진압됩니다. 반란이 실패한 이후에도 한동안 프리고진은 살아있었고 자신은 무사하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바그너의 주요 거점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반란 후 2달이 지난 8월 23일 매후와 경위가 매우 의심스러운 비행기 사고로 프리고진과 드미트리 우트킨은 사망합니다. 23년 반란 이전부터 아프리카의 친러 정권을 보위하고 자원을 캐기 위해 바그너 그룹이 아프리카 각국에 파병되어 있었습니다. 프리고진이 사망한 이후 러시아 국방부는 바그너 그룹의 아프리카 지역 활동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실시합니다. 푸틴 정권은 아프리카에서 바그너를 해체하기로 결정했고 바그너를 대체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직접 통제하는 아프리카 군단이라고 불리는 공기업 성격의 PMC를 결성합니다. 남겨진 아프리카의 바그너 전투원들은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우크라이나로 가거나 아프리카 군단으로 편입되거나 러시아로 돌아오라고 압박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서 민간 일자리에 취직해도 급여가 바그너 파병급여의 절반 이하였고 상당수의 바그너 전투원들은 아프리카 군단으로 편입됩니다. 푸틴 정권의 교체 노력은 최근까지 계속되어 25년 6월에는 말리에서 바그너를 아프리카 군단으로 교체합니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다르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바그너 그룹을 아프리카 군단으로 교체하려는 압력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투아데라 정권은 바그너 그룹과 깊게 결탁했고 현지의 바그너 그룹의 5위 지휘관인 드미트리 포돌스키 홀사인 살렘이 2024년 9월에 대통령 안보 고문으로 임명될 정도였습니다. 투아데라 정권의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위층의 경호를 바그너 그룹이 담당하고 있었고 정부군 작전 입안 및 지휘에 관여했고 대통령 경호실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군 또는 친정부 무장 세력들도 바그너가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랙 러시안이라고 통칭되는 민병대들을 러시아식 군사 교육을 시킨 후 적극적으로 육성해 보조 병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잔데족 민병대를 바그너 그룹이 훈련시켜 바그너 T 아잔데라는 이름의 친정부 민병대로 육성하려 했으나 훈련 과정에서의 비인격적 잔혹행위와 아잔데족과 바그너의 이해 불일치 때문에 아잔데족은 바그너 그룹에 대한 공격을 시작해서 25년 여름에는 본격적으로 바그너 그룹과 선모전 중입니다. 바그너는 매우 그럴듯한 선전선동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반군들을 소탕하고 개별 반군들과의 평화협상을 정부군 대신 진행하면서 투아데라 정권을 보위했습니다. 바그너의 개입 이전부터 매우 취약한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기반 위에 있던 투아데라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그너 없이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바그너가 반군을 밀어내 상황이 안정되자 투아데라는 삼선에 도전해 장기 집권을 시도합니다. 2023년 7월 30일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을 했고 개헌으로 대통령의 연임 제한이 폐지되어 현직 대통령의 3선 4선을 넘어 사실상 영구 집권이 가능해졌고 대통령 임기가 기존의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었고 정권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이 개헌 내용 중에는 자원 및 광물 계약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이 폐지되어 대통령이 나라의 자원을 의회에 견제 없이 직권으로 넘길 수 있게 되었고 이 자원을 받을 수혜자는 바그너 그룹입니다. 2025년 초부터 푸틴 정권은 본격적으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바그너 그룹을 아프리카 군단으로 대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합니다. AP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 차관인 유누스 베예브크로프가 수개월간 바그너를 아프리카 군단으로 바꾸라고 압박했고 예브크로프가 직접 중앙아프리카를 방문해 투아데라와 만나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직접 전투를 피하지 않는 바그너 그룹과는 다르게 아프리카 군단은 현지 정부군과 동맹 무장 세력에 대한 훈련, 장비, 작전 지원에 집중하고 전투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집단입니다. 러시아 국방부에서 아프리카 군단에 지원되는 보급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고
아프리카 군단은 거의 공기업 PMC이기 때문에 급여와 보상 체계가 바그너와는 달라서 개별 전투원들의 동기부여가 약하고 그 급여마저도 체불되는 경우가 몇 차례 보도되었습니다. 이란 현상은 아프리카 전체에 걸쳐 바그너가 아프리카 군단으로 교체된 친러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대부분의 현지 지도자들은 자체적인 정규군으로 권력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군단으로 교체되어도 그리 큰 타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극도로 취약한 투아데라 정권 입장에서는 광물을 제공하면 정권 보위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바그너가 훨씬 나은 선택지이고 정권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아프리카 군단이 적극적으로 투아데라를 위해 싸워줄 의지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투아데라는 적극적으로 푸틴의 교체 시도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푸틴과 러시아 국방부는 아프리카 군단의 파병 대가로 광물이 아니라 현금을 원한다는 점입니다. 재정적으로 매우 취약한 투아데라 정권은 지불할 돈이 없고 AP와 인터뷰한 익명의 투아데라 정권 관계자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푸틴 정권은 현금으로 달라는 점에 한치의 양보도 없고 양측 간의 외교적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그너가 강제로 쫓겨나지 않는 이상 프리고진 사후의 마지막 남은 안식처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정권이 외교적으로 계속해서 교체를 위해 위협과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투아데라 정권과 바그너는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바그너와 깊게 유착한 투아데라 정권의 저항 앞에 외교적 압박이 소용없어진 푸틴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경제 제재이지만 바그너는 중앙아프리카에 진출한 이후로 계속해서 경제 제재를 우회하면서 광물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해왔고 이미 중앙아프리카 및 여타 국가의 은행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제재하더라도 바그너에게 경제적으로 유효한 피해를 주기는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에선 바그너 잔당의 마지막 도피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푸틴 정권이 그대로 놔두고 이 상황을 묵인할 것인지 아니면 바그너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리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